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력과 아동 청소년 성폭력을 줄이는 제도와 또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토론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우리 고향 파주 여성민우회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유은혜 국회의원님 그리고 선재길 시의회 부의장님 그다음에 권명애 고향시민사회 연대회의 집행위원님 이렇게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유은혜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특별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들 때문에 국민적 우려가 그리고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엊그제 제가 아까 김유임 의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교육과 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엊그저께 마쳤습니다. 저희 교과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학교 폭력, 아동 청소년 성폭력과 관련된 교과부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학교 인근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분포도를 조사해서 교과부에 자료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차원에서 학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들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해결하고 정말 더불어 사는 공동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여성민우회가 이런 대책을 만드는데 늘 이렇게 앞서 오셨고 오늘도 이런 토론회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준다고 합니다. 가로등 하나 켜놓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이것을 내 문제로 생각해서 함께 노력하는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로등 하나 세워서 켜놓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동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발이 되고 함께 노력하는 최선의 길에서 가로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시의회 선재길 부의장입니다. 오늘 우리 김문정 고양 파주 여성민우회장님께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 성범죄가 정말 흉악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말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예방하고 또 방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볼 수가 없겠네요. 정말 우리 예속담에 소익후 외양간 놓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성범죄로 하여금 피해자는 물론이고 한 가정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또 사후 대책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교육을 통한
사전에 성에 대한 가치관, 올바른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나. 또한 성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폭력에 대한 그런 사고들이, 범죄들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토론하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나오셨고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좋은 토론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나오셨는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방범 CCTV가 1,700개가 넘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한 18억을 증가해서 260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아동을 지키고 또 약자, 여성을 지키고 이러한 충합범들을 우리 사회에서 척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살기 편안하고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선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유임 도의원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좀 인사하려는 맥을 좀 잃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고양시에 산다는 게 많이 자랑스럽고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여성 민우회를 보면은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도시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길을 찾는 노력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시민사회운동이 제일 잘 되는 데가 바로 고양시고 그 중심에 고양여성 민우회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 성폭력의 문제만을 가지고서 그런 조직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가 의외로 이런 폭력의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이런 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 것인가 해서 지혜를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런 경쟁, 이런 문화 또 이렇게 보편적 복지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흐르는 것들 또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사회문화적 풍토 이런 것들이 함께 개선되어야만이 성폭력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에서 보면은 여기 뭐 데디 폴리스도 계시지만은 어머니 폴리스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운동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시나 경찰서나 뭐 이런 데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나가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정책, 교육정책 이런 것들이 함께 바뀌어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이런 폭력의 문제로부터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안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뜻깊은 토론회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첫 토론에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임국장님 제가 인사 말씀드리기에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제 성폭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성폭력이 없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청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교육청, 각종 유관 단체 또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돼서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고양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고양시, 청소년들이 천국처럼 생활할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어 가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공동대표 권명혜입니다. 역시 민우회 대단하십니다. 고향지역에 한 30여 개 단체가 함께 고향 시민사회 연대회의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단체가 고향파주 여성민회 맞죠? 아닌가 봅니다. 예, 고향파주 여성민회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여튼 최근에 좀 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민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CCTV 얘기도 나오고 가로등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우리 두 개의 눈을 가진 우리 사람들만큼 더 이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들을 동네에서 함께 키우면서 케어했을 때 아마 더 뭐랄까 줄어들기도 할 것이고 예방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고요. 우리 고향 시민사회 연대회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이후 실천의 노력에 크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 결과가 나올 기대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연 고향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행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행신고등학교 교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수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희 고양신문 편집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정발중학교 레디플러스 총괄 담당하시는 강진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될 김유임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제집에서 보시다시피 심포지움에 준하는 분량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사례를 분석해 주신 고향 파주 여성민우회 대표를 비롯한 사무국장, 관계 준비위원님들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주제인 아동 성폭력은 마음과 몸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어린 나이에 남기는 폭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른들이 또 이 문제를 아파하고 또 해결에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점검함으로써 좀 더 이 문제를 줄이고 또 앞으로는 제로에 가깝게 하는데 오늘 토론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과 그리고 이후에 플로어 토론을 좀 많이 활성화하고 우리가 해야 될 대안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제가 2개가 있는데요. 이 기조 발제는 각 10분씩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지금 6개의 토론의 꼭지가 있는데 우리 1번 박행렬 경찰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신 부분은 10분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토론자분께서는 가급적 5분
7분 사이에 토론을 해주시면 플로어 토론이 좀 활성화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양시의회 선재길 부의장님께서는 끝까지 남으셔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아동 청소년 성폭력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원 김지현입니다. 고양 성폭력 상담소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의 상담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상담 통계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4년간의 총 상담 건수는 1,305건이고 전체 상담 횟수는 3,094회. 그래서 평균적으로 2.4회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 건수는 611건이고요. 피해자 연령은 13에서 19세가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해자 연령도 같은 또래 미파를 제외하고는 제일 많았고요. 26%. 처음에 관계를 보자면은 사촌 이내 혈족과 친구를 포함해서 이 친인척 관계에 친족이 가장 가해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13세 미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한 건수는 91건이었고요. 이것은 활발하게 아동센터가 생긴 이후에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횟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피해 관계를 보면은 여기에도 친족 성폭력이 가장 19.6%로 높았습니다. 아동 성폭력에서 친족 성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71%로 가장 높았고요. 가해자 지속 정도가 친족은 2회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 청소년 성폭력을 보겠습니다. 13에서 19세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성폭력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전체 중에서 43%를 차지했고요. 가해자 연령을 보면 13에서 19세가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유형은 강간과 성희롱, 성추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청소년 성폭력 중에서 첫 번째로 또래 성폭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피해 장소는 학내가 31%고 공공장소가 29%에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채팅 상대자에 의한 성폭력인데요. 가해자 연령이 13에서 19세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더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강간의 비중이 다른 성폭력에 비해서 80%가 넘어서 가장 높았고요. 고소 비율도 33.3%로 다른 성폭력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네, 고소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팅 상대자의 성폭력에서 피해 유형은 아까 나왔고요. 고소였고, 네, 여기에서 이제 통계로 본 현황은 일단 마치고요. 상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는 것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성폭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드러내므로써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구성을 아동 성폭력과 친족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스토킹, 직장 내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동급 상대가 가해자인 또래 성폭력하고 채팅 상대자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가해 청소년 상담 사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아동 성폭력을 보면은 아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0% 이상이 성추행이고 85% 이상이 친족을 포함해서 아는 사람의 가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료집에 그 사례를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보자면은 일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문구점, 학교, 학원, 집,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발생하고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나 사이코패스 등 정신 이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사례 1과 4처럼 문구점 또는 수희 아저씨 등 안면이 있고 평소 아이들을 친절히 대해주던 사람들이라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도 의욕을 덜 사는 입장, 또 어린아이라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러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제 가까웠던 사람들의 행동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느낌이 좋지는 않은데 자신의 느낌을 부정확한 것으로 여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추궁을 하면은 자신의 잘못이냐 이렇게 좀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주치거나 보복당할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또 고소를 해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어떤 불이익만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고소보다는 그런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안은 뒤 결론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친족성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성폭력의 특징은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대처 방식, 또 부부 관계의 특성이 있어서 더 큰 상처를 주고 있고 치료 회복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친족성폭력의 특징을 보자면은 왜 드러나지 않고 지속되는가? 이것은 사례 4와 같이 성폭력이 아빠의 애정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감과 친밀감으로 피해자들은 그 무력감이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사례 1, 4와 같이 친밀한 사람을 가해자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서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폭력적인 지배형의 남편이나 무기력한 의존형의 남편 형 모두한테 부인은 의존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사회적 기술 부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대항이나 이혼을 감행하지 못하고 가족 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머니는 좀 심리적 부재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헤어졌다가도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사례 3, 5처럼 가해자인 오빠를 나무라지 않고 처신을 잘못했다고 딸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폭력에 비해서 피해 후유증이 좀 심각한데요. 이것은 장기간 비밀 유지와 희생을 강요를 당하게 돼서 성인이 대해서도 누구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믿고 인간관계를 불신하고 또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신체적인 그런 후유증,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모든 영역에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요. 보통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가장 많아서 이게 성별분리가 한국처럼 분명한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담, 부양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한 후에도 해결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폭력 중에서 또래 성폭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또래 성폭력은 청소년 중에서도 13에서 19세 동급 선후배 관계만 분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어른의 그 성문화랑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성인의 성문화 성폭력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학생의 성적 호기심 표출에는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여학생들한테는 그 성이라는 것이 미성년이라는 이유, 또 여자라는 이유로 두 가지의 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당하고도 남학생들은 주변에 소문을 내고 여학생들은 그 비난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성과 연루돼서 여자 청소년을 사회에서 너무 불편해하고 그래서 성폭력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또 이중의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 수치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요. 피해 학생들이 그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너무 이제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았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성적 행위와 관련해서 여자들에게만 부과된 수치스러움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요. 대체로 사례 3, 4처럼 무관심과 방치가 일상화된 청소년들이 계속 정서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겁니다. 학교나 상담소, 여러 지역자치기관들의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정서적인 영역에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채팅 상대자의 성폭력을 보자면 이것은 특징이 의도됐다는 거죠. 그 성폭력을 사전에 계획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만난 날 바로 이루어지는 의도된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온라인 상에서 벌써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탐색하고 성폭력을 해도 될 것 같은 대상들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성경험, 때로는 성폭력 경험까지 대화를 유도해서 주위에 지원 체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구도 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만나고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현실이고요. 또 어느 정도의 자발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피해자들도 자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과 채팅으로 또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그런 폭력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밥 사주는 사람, 술 사주는 사람, 잘 곳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쉼터의 한계가 좀 있죠. 그 프로그램이나 규칙들이 많아서 집 밖을 선택한 가출 청소년들한테는 생활 패턴하고 좀 안 맞는 면이 많고, 그래서 단기간에 열린 쉼터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채팅을 하는 이유를 보면은 서로 모르니까 부담이 없어서 잠깐 시간 보내기 좋아서 그렇게 만나곤 하는데, 그런 익명성 만남이 남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죠. 고소법적인 처벌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그런 다른 성폭력에 비해서는 고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수사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자신의 발로 나가서 가해자를 만났고, 성폭력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피해가 지속됨에도 계속 만나고, 이런 이유로 성폭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보이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가해자 상담을 보겠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가해자 형량을 변하는 구실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서 가해자 상담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피해자가 법적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서 상담과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가해자 상담을 저희 의뢰된 사례들은 중1, 2학년으로 보통 학교에서 상담과 요청을 요청받은 경우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 그 성폭력에 대한 그 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잘못된 놀이 문화의 영향이다. 남학생들끼리는 보통 하는 놀이인데 왜 자기만 재수없이 걸렸다는 생각.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이 이제 사회의 일반 통념과 긴밀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적이거나 온라인 가해 행위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덜 느끼는 가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온라인 대량으로 무작위 성적 문자나 동영상을 발송하고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시도하는 이런 상습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보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지지받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1, 2처럼 주변에 집단적 지지가 힘이 돼서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주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알 수 있고요. 가해자들의 욕구를 잠깐 보자면은 사례 1, 2가 모두 관심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자신을 따라주면 재밌어하는, 기분 좋았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가족 소통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가해자들이 여학생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성폭력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과정을 보면은 주로 학교에서 의뢰된 이 상담들이 가해자 중심 사건 처리가 많아서 피해자 상담과 지원 체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다루는 교육기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주로 학교인데요. 학교
학교 내 해결 방식은 가장 손쉬운 것이 전학입니다. 가해 학생의 문제 행동의 변화 없이 전학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학부모 측도 가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 행동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고민 없이 일이 처리되고, 학교는 또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 피해자 보호와 상담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가해자 교육과 선도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서 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가해 행위가 재발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그 책임과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담교사가 많이 배치되면서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통해서 이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1차적인 그런 상담 의뢰를 받는 학교의 상담교사의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 그래서 피해자 중심 상담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킹 성폭력을 보겠습니다. 스토킹은 보통 가해자가 전 애인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주변 가족, 회사에 알리겠다, 업무 방해하고 온라인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폭행, 감금 이런 것들이 모두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왜 계속 피해자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는 전 애인이어서 개인정보가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고, 사랑과 폭력의 사이에서 경계 짓기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계속 그 수치심, 두려움, 불안, 연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가해자는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연인관계에서도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적용하는 사회 인식,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성적 수치심 이외에도 결코 도망갈 수 없을 거라는 불안과 공포를 계속 피해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화가 시급한데요. 지금 다른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제화에 비해서는 저희는 지금 계속 몇 번이 입법화되지 못했고 2012년 올해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주체인 나로 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폭력을 보겠습니다. 주로 입사 초기에 발생하고요. 이것은 지위 권력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직장 내 성폭력이 사례 1, 2처럼 내담자 나이가 어리고 입사 연차가 짧을수록 또 계약직 등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 여성 노동권을 박탈하는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드러낸과 동시에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직장 내 인간관계가 훼손돼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업무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고 그런 생존권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하고 직장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 예방교육과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내실 있게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유형별 사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을 좀 정리해보자면은 아동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85%가 일상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이것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말해줍니다. 부모, 학교, 경찰 등 적극적이고 다원적인 스톱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가해자가 가해 행동을 생각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막고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사전에 초기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교육, 아이들 관계망 안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인 교육으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재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속 그 피해자 가해자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것은 아는 사이일수록 더욱 피해 여성에게 원인을 찾으려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해자를 향하던 비난을 멈추고 가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욕구의 차이를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교육, 또 사회적인 인식, 이것에 대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이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이고 상담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과 언론 보도가 또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은 저희 상담소에서도 피해자 되지 않기 교육보다 굉장히 주력해서 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피해자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것은 취약한 아동에게는 더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는 굉장히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 중심으로 선정적인 보도 방식으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가해자를 우리와 다른 괴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게 만드는데요. 저희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의 사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큰 성범죄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청소년이나 성인 대상으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차별적인 문화에 계속 이제 그 부분을 성차라는 문제, 폭력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그 부분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성인 교육, 학생 교육, 또 지역에서의 역할, 상담과 피해자 지원, 또 검찰, 경찰의 인식 개선 등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피해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 보완이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정책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왔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폭력 현실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지역사회에서 아동 여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좀 간략하게 하고 플로어 토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략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자료집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제로 고양시 선포 2년 정책 현황 그리고 성과 그리고 과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양시에서 정리해서 발표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는 시민이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좀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좀 아닐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사이에 일어난 조두순, 안양 청소년 초등학교 성폭력 살인 사건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민선옥이 최성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 첫 출근을 폭력제로 고양시 캠페인으로 출발하실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화면에 있는 아이들처럼 밝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고양시가 마련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2011년 범죄 통계를 보면요.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성인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1.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7년 857건에서 2011년 2954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범죄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그 발생 시간대를 보면 밤 8시 이후부터 새벽까지가 44.5%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 때문에 이 시간대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성범죄로부터 위험한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대전이 8.5로 가장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아동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시간대에 51.2%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시간대는 아동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시간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2011년인데 오타네요. 2011년 한 해 동안 1175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전체 범죄 중에 6.3%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2건 정도 발생하는 거였고 1시간에 0.1건 정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그 다른 범죄에 비해서 남아 비중이 7.8%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어린이가 92.5%로 가장 많았고요. 범죄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4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제주가 가장 좀 높은 도시로 나타났고 역시 대전이 안전한 도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특성을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고요. 청소년인 10대가 두 번째로 가해자 연령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범이 59.2%였고요. 단독범 비율은 82.1%였는데 공범 같은 경우는 학교 동창이나 동네 친구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아는 사람이 27.6%였고 친족이 10.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고 신고하고 처벌까지 이르기가 어려운 점이 이 통계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나. 이건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시는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0강간 범죄가 2010년에 282건이 발생했고요. 성매매 위반이나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하루 한 건꼴로 이렇게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신고율들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이제 숨은 범죄를 고려하면 하루 6건 정도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부천, 수원, 성남이 고양시와 유사한 규모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걸 비교했을 때 고양시가 굉장히 위험한 도시에 대한 우리 불안감이 있었는데 공식 범죄 통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세 도시에 비해서는 안전한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양시가 불안감이 좀 고조됐던 것은 언론에 보도됐던 대형 사건들이 좀 많았던 것이 그런 이제 현상을 나타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폭력제로 폭력이 전혀 없는 도시로 나아가기에는 숨은 범죄까지 생각하면 제가 하루에 6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제로 고양시 정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욱이 고양시는 첫 출근에서 말씀드렸듯이 캠페인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폭력제로 고양시 만들기라는 정책 목표 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조례,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 예방교육 확대 이런 것을 정책 전략으로 하고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에 보시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정말 고양시에 있는 모든 계층 조직들이 망라해서 많은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포럼이나 간담회 공연, 자료 제작 및 배포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가 취임 후에 바로 입법 예고돼서 2010년 12월 1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 고양시 모든 곳이 망라되어 있는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발족하고 연이회 회의를 운영하는 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신규로 211곳 정도 설치했고요. 그 취약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엄마 마중 봉사단 이런 이제 개련 활동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연 60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활동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은 별로 변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체로 국도비 사업이어서 많았고요. 자체 사업으로는 캠페인과 예방교육이 민소농기 들어서 좀 변화한 주요한 항목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4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신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는 2개의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와 한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용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거의 모든 조직, 기관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추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모든 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자 건강한 폭력 없는 지역 공동체를 그런 이제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은 다양한 그런 이제 캠페인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횟수나 실적에 좀 연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되지 않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들을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조금 더 고민들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좀 자발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800건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에 고양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안전도 인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2.3%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불안의 원인에서는 여아 같은 경우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고 남아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에 이런 조직들이 마련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활동을 보면 아까 아동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해서 오후 시간대 활동이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로 나섰던 것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아동 안전망대 제도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4명 중에 1명 정도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이제 교육 예산은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양시 학교 관련 기관 경찰수단 등에서 굉장히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체 학생의 4분의 1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폭력제로 고양시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1년도 조사에서 첫 번째로 시민들이 첫 번째 정책 순위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성 및 아동 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을 첫 번째 정책 우선순위로 뽑았습니다. 이는 제도를 통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희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좀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차별성이 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현행 조례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이 민선 오기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폭력제로 고양시를 위해서는 예방정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범죄자 처벌 정책,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등 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기관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역할이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들을 통합 조정하고 지역 차원의 좀 그런 조정과 통합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망들이 확대되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공백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의 안전망들은 초등학교 중심의 오후 시간대 아동성폭력 범죄 중심의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 공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키운다는 인식을 좀 확산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이제 안정 지킴이집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를 좀 추구하는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아름다운 가게, 그 다음에 대기업의 체인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이제 가능한 많은 장소가 이런 안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외국의 사례처럼 주택가의 주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어머니 폴리스 같은 제도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싶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이런 활동하는 시간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고양시가 좀 그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대해서는 엄마의 역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하고 확장해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는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영역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 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데디캅 같은 저녁 시간 활동하는 활동 구조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민노정의 자치도시를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역 안전을 주제로 한 이런 주제들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본다면 보다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망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도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가 그 안전망 관련된 분들을 좀 만나 뵙고 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폴리스나 아동 지킴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실제로 폭력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 이제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구성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적 인정을 통해서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거나 미담 사례를 발굴해서 지역신문이나 좀 언론들에 홍보해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좀 수강료 할인 혜택을 드린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례에서 아까 사례에서 보셨듯이 그 가해자들 중에는 문구점 아저씨, 학원 강사, 그리고 학교의 수의 아저씨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범죄자인지 신원조회를 전혀 하지 않고 아동 지킴이집이 지금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해서 쫓아 들어가는 곳에서 또 가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원조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신원조회를 통해서 정말 이곳은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만이 이런 아동지킴이집이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협력과 중복 기능의 조정을 통해서 좀 일관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뉴얼 제작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것과 강사들을 좀 발굴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보수 교육에 대한 지원을 고양시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가해자도 많고 피해자도 많은 이런 현실들을 나타내는 것이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이제 청소년 공간 중에서 청소년 성문화 공간을 좀 특화해서 고양시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성문제를 얘기하고 스스로 성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조례를 좀 정비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가해자 처벌 강화는 사실 이런 이제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그런 지원기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의 그 피해자 지원 정책의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라는 인식을 좀 극복하고 법률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등 다양한 그런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 역할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고양시에서 좀 독자적 지원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 재판 과정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접근적이나 밀착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기관인 상담소에 대한 역할 증대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 자리를 좀 계기로 다시 한번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한 영상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에는 지금 촬영하시는 분께 약간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 피해자들이 직접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간에서만 활용하는 걸 허락을 받고 이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지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